안녕하세요. 딱쟁이 팀입니다. 저희는 통화정책의 두 가지 목표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건강검진센터의 검사에 빗대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처방은 이미 충분히 완화적인 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 처방 두 가지만을 고려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대외여건 점검입니다. 최근 델타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요인의 등장이 불확실성을 다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로 인해서 각 나라들의 국제 거래가 제한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글로벌 대유행 때마다 수출 물량 지수가 급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의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 회복도 불균등합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회복 속도 또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쏠림 현상 문제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안정 제1과장 결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물 검사 결과 현 상황에선 금리 동결 처방 유지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 검사 결과 실물 부분은 수출, 설비 투자의 빠른 회복과 큰 폭으로 악화됐던 민간 소비의 반등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소비 부분은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며 반등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향후 펜트업 소비 분출의 우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비 반등은 내부재 소비 증가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찰되는 저축 증가는 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후의 저축은 예비적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특성들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펜트업 소비 분출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가계계층에서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저축이 소비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소비의 완전 회복 달성 여부는 소비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충격 이후 가장 미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대면 서비스업 소비의 회복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면 서비스업 소비는 불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소비를 완전 회복 상태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고용 부문 검사 결과입니다. 고용률 및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회복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 검사 결과 고용자의 종사상 지위 및 업황별로 뚜렷한 회복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어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고용 관련 보조 지표에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다는 점을 통해 잠재적 실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질적 측면에서의 고용 부문 역시 아직 불완전한 회복 추이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검자의 실물 부분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소비, 고용 부문에서 완전 회복 상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 처방의 유지가 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물가 안정 2과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물가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가 점검 1과와 마찬가지로 동결 처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 검사 결과 물가 안정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높은 원자재 가격,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 정책 차원의 물가 하락 압력 축소에 기인합니다. 저희 과는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공급 측면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은 향후 안정화될 것이라 전망되어 현재 물가 상승은 장기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급 개선에 시간이 소요될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4개월 연속 2%를 넘는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이런 오름세가 지속되지 않을까요?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기간 물가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크게 존재했으며 작년 8월부터 물가 수준이 반등했음을 고려하면 향후 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검사 역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일반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나 이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하며 BEI와 전문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결과 또한 존재했습니다. 일시적 충격의 영향을 제거한 근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가 안정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는 4차 대유행 시기 코로나 수요 민감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립스 곡선 평탄화 현상으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우려할 정도는 아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물가 검사 1과 2과의 종합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측 물가 압력은 더 높아질 염려가 있으나 소비 고용 측면에서 회복이 아직 불안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급 측에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며 물가 상승 압력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 과는 검사를 시행하며 6월 이후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에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반영되며 단기금리는 상승하나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수익률 곡선 평탄화를 미래 단기금리 하락으로 인한 현상이라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탄화 현상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될 때부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4차 대유행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만큼 동결 처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융안전검사과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금리 인상 처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FSI 검사와 더불어 새롭게 개발된 FVI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인 금융 불안은 해소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금융안전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 신용, 부동산 자산 가격, 금융기관의 상호 연계성 세 가지 부분에서 리스크가 매우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세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가계 신용 검사 결과 가장 집중해서 볼 점은 가계부채와 채무 상환 부담이 누적되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 속도가 단기간에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레버리지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음을 포착했습니다. 주식 관련 신용대출 및 주식담보대출이 2년 만에 급증했는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가득 대출 규모가 적지 않은 점에서 향후 불확실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주가 변동성은 앞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검사 결과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폭과 속도 모두 코로나 이후 급증했으며 이는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이 급증했고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하여 금융 피라미드의 안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상호 연계성 검사 결과 코로나 이후 부실전염 리스크 증가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충격 발생 시 앞선 문제들이 연결되어 실물경제 리스크로의 경로가 확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위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주체 위험 자산 선호와 자산 가격 급등이 금융 불균형의 위험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 불균형은 장기적인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주의해야 할 검사 결과 최근의 금융 불균형 누정이 실물 경제 하방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자산 가격 상승세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처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현재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연체율이 금융지원 조치에 영향을 받은 수치인 만큼 금리 인상과 이러한 조치들의 종료가 향후 취약차주 중심 연체율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센터장은 금리 인상 처방을 주장한 금융안전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검사 측면에서 다른 시장의 현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금융안전검사과장입니다. 금융시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양호한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회사채 스프레드가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외환 보유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복원력 모두 양호한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금융검사과장님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본 센터장은 당장의 처방으로는 동결 처방을 주장합니다. 인상 처방을 한다면 추가 차입의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부의 효과 경로에서의 감소폭이 증대될 것입니다. 신용 경로에서도 인상 처방의 부작용이 두드러집니다. 기준금리 상승 시 기업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GDP가 감소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평균 이자 비용이 높으며 직접 자금 조달이 어려운 만큼 대기업보다 타격이 커 기업의 불균등 회복 문제 또한 겹쳐 GDP의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덧붙여 사회적 버퍼를 완전히 형성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그널이 작용하여 시중은행이 신용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가상금리를 상승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 중 변동금리의 비중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인상 처방 시 변동금리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수와 금융부채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금리 인상에 대해 더욱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검사 소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브리핑을 종합한 결과 저희 센터는 동결 처방을 내렸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및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향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본 센터는 8월 금리 인상 처방은 보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덧붙여 향후 치료 의견으로 상기 환자가 올해 10월 내원하여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본 센터는 금리 인상 처방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한국이에게 금리 동결의 처방을 하며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관련해서는 동결 결론을 내주신 걸로 발표 자료에서 봤고요. 그 이유가 이제 물가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거, 그리고 소비가 좀 회복이 늦은 거, 그런 걸 들었고, 금융 안정 면에서는 물론 인상 요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결 쪽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계속 끌고 갈 경우에 아시다시피 금융 안정 면에서 타이밍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8월에 동결을 한다면 앞으로 통화정책 면에서 언제쯤 어떤 여건이 되면은 그 금리를 올리는 그런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이 생각하는 이제 인상 시기는 일단 발표 자료에서 10월로 말을 하였는데 10월로 이제 기준을 잡은 이유가 일단 7, 8월에 델타 바이러스 이런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델타 바이러스가 경제적 지표, 이제 경제적인 영향을 나타냈다는 것이 이제 지표를 통해서 이제 8월이나 9월 달쯤에 이제 제대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러한 델타 바이러스가 끼친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측되는 이유, 파급 효과가 그런 가시적일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이 실물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 또 고용 사정도 개선되어 소득도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서 가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라고 파악을 일단 저희는 하였습니다. 네, 첨언하자면은 현재 18세에서 49세 백신 1차 접종 시기가 8월에서 9월로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충격에 대한 방어적 요인까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10월이 더 맞다고 생각을 했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는 한 차례 올릴 때 0.2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그것이 인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현재 0.5%라는 금리를 작년 5월부터 1년 넘게 지속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불확실성 또한 증가한 상태에서 이러한 단번에 올리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긴축받짝과 같은 그런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무엇보다 민간 부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25%씩 점진적으로 올리되 이 민간 부분의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첨언 드리자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 한 차례 동결을 하면서 미룰 수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저희가 발표에서 제시했던 FVI 지수를 들면 그 금융 부분의 취약성을 나타낼 때 비록 자산 가격의 상승 여부는 지금 굉장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지만 여전히 은행의 보관력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저희 팀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팀은 이제 금융 불균형 문제는 매우 중요하나 한 차례 기준금리 동결을 할 정도의 보관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38페이지에 보시면 대외 지급 요건을 말씀하시면서 외환 보유 수준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외환 보유를 이론적으로나 어떤 실무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관련돼서 그 외국인 투자 자금, 외국인 주식이나 채권 자금이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 결정 요인을 같이 제시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이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 보유액에 대한 그런 기준은 일단 과거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이전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었을 때 이상으로 일단 유지를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약간 단기적인, 예를 들면 2개월 내에 이제 바로 갚아야 될 수가 있는 그런 매체에 대한 그 수준 이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 팀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 주식 관련해서는 계속 순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채권에 있어서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월을 보면은 주식의 순유출의 경우는 약 190억 달러 정도 존재를 한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 7월에 이제 채권의 순유입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 달러 정도 유입을 해서 이 전반적인 그런 자산 시장을 생각을 한다면 약 200억 달러 정도 현재 순유입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주식과 채권 금리를 인상하면 이제 채권에 대한 선호 정도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이러한 그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저희 팀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대부분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서 지금 신용 버블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펀더멘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과 정책당국 차원에서도 이제 이 부분의 방어를 기준금리 인상 시 함께 고민을 함으로써 이제 국민 경제가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끝나셨나요? 그럼 첨언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첨언을 잠깐 드리자면 대외 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일단 선제적인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작은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자금 유출에 대해서 좀 덜 걱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통화 사업도 최근에 터키를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으로 대외 자금을 구축을 해놓았고, 또한 보여드린 것처럼 양호한 외환 보유액과 낮은 CD 프리미엄 그리고 높은 CRS 금리 등으로 대외 여건이 양호해서 자금 유출 문제 부분은 좀 걱정이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발표랑은 크게 상관없으신데 그냥 제네럴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기 변동 과정에서 경기 위축과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하여 초래된 경기 위축을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통화정책적 대응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일반적인 경기 변동은 이제 전반적인 밴드 안에서 완만한 경기 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 밴드의 폭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금리 설정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여서 정책 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목도했듯이 굉장히 큰 실물 경제 리스크로 다가와서 이제 일반 민간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경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이후 정책 대응으로 SPV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채권을 매입한다든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중개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이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서라도 이제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이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추가적인 정책 대응 마련이 요구된다고 저희 팀은 생각합니다. 네, 첨언 드리자면 과거의 그런 경제 위축과 현재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축의 차이가 또한 소비의 구성의 면에서도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비내구재 위주로 소비의 구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코로나 위기의 경우에는 민간이 내구재 소비를 증가하는 경향을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 또한 소비 구성에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기준 시간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짝쟁이 팀의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대기하시다가 시상식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